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목요일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나 더워요, 그쵸? 어제가 보니까 입추였더라고요. 입추가 지났지만 역시나 아직은 여름이고요. 8월 14일 광복절 하루 전날이 말복이더라고요. 광복절 정도 조금 지나게 되면은 조금씩 이제 더위가 또 꺾이겠죠? 시간이 또 워낙 빨리 가니까 여름도 금방 또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이 좀 생각이 나네요. 금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음에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영상 굉장히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중요한 영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일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엊그제만 해도 미국 주식이며 한국 주식이며 코인 시장이며 너무나 큰 패닉셀 구간이 나타났었죠. 불과 4주 만에 6조 4천억 달러가 넘는 그 천문학적인 돈이 증발했다라고 하네요. 많은 개인 투자자들, 공부가 수반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아마 욕을 하시면서 시장을 떠나가셨던 분들도 정말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직까지도 본인이 들고 있는 암호자산을 매도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기회로 받아들이시면서 매수를 하셨다면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에 있는 네 번째 반감기 슈퍼사이클에서 큰 수익률로 다가올 것입니다. 역시나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고래들은 최근에 있었던 급락장에서 바이 더 딥, 저가 매수를 진행했네요. 소형 투자자들,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 대부분들이 매도함에 있어서 그들은 역시나 줍줍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기사 봤을 때 비트코인이 57,000달러, 약 8천만 원이 넘으면 다시 랠리가 가능하다라는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오면서 역시나 미국 투자자들, 그 기관 투자자들은 바이 더 딥, 더 싸게 매수, 분할 매수를 계속 실천하고 있다는 것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많은 암호화폐 고래들이 이더리움에 대한 급락을 이용했다라고 하면서 1억 3천만 달러 정도 되는 양의 이더리움에 배팅을 하고 있네요. 최근에 급락에서 이더리움이 정말 크게 더 많이 빠졌었어요. 그쵸? 왜 현물 ETF가 진행이 됐는데 빠지기만 할까요? 어느 정도의 그 세력들의 손바뀜, 그레이스케일의 물량이 블랙록과 피델리티 쪽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알트 시즌, 토대가 마련되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반감기가 지난 그 6에서 8개월 구간, 미국 대통령 선거 때까지 천천히 수량을 축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고래들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트론의 개발자 저스틴 선, 그 뒷배에는 중국의 정부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더리움 약 15,000개 정도를 추가적으로 또 매입을 했네요. 이더리움 또한 이미 검증이 끝난 스마트 컨트랙의 대장격이다, 플랫폼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병렬적으로 모아가면서 업비트에 스테이킹 해놓는 것을 권장을 좀 드리고 싶네요. 사실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카르다노 에이다라든지 RWA의 대표주자죠. 이 아발란체 역시 개미들이 팔고 떠나가는 그 패닉셀 구간에 고래들은 매집하고 있었다라는 것, 우리 또한 반드시 그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구간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 시장이 예상보다 견고하다, 이런 또 시장 보고서도 나오면서 많은 미국의 부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암호화폐에 대한 밝은 비전을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호들링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 호들링 같은 경우는 그냥 홀딩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과거에 한 사용자가 이 홀드라는 단어를 철자를 실수해가지고 호들링이라는 이름이 나왔던 것 뿐이고요. 그냥 홀딩, 호들링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점점 돈이 있는 그 기득권 세력들은 암호화폐 생태계 쪽으로, ETF 쪽으로 돈을 유입시키고 있다는 거, 시간이 지날수록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에도 스테이킹 상품 또한 추가가 되면서 더 큰 기관의 자금들이 천문학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미국의 거래소를 봤을 때 그 CBD 차트가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 즉 그 기관들, 그 고래들은 저가로 매수를 꾸준하게 실천하면서 개미 무덤 구간을 활용했다, 바이 더 딥을 실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또한 꾸준히 축적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 여기까지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메인 주제로 좀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메인 서브젝트 미국과 일본의 계략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계략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어떤 일을 꾸미기 위한 꾀나 수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어떤 꿍꿍이로 최근에 있었던 그 급락장 개미 무덤 구간을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그들이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했어야 했는데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한번 동결을 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약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을 크게 청산시켰다라는 것, 그들끼리의 계략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천히 좀 파헤쳐 볼까요? 최근에 난리가 났던 세계 증시 폭락의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폭락 범인은 너였구나라고 하면서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오고 있네요. 이따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일본에서 금리를 인상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일본은행이 BOJ가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다. 이게 올해 3월 달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를 탈출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장 국면을 처했었는데 얼마 전에 다시 한번 4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또 한번 인상하면서 0.25%까지 일본의 엔화 금리를 추가 인상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더욱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는 과정을 좀 봤을 때 엔화가 항상 마이너스 금리, 저금리였다 보니까, 즉 엔저를 이용했다 보니까 많은 기관 자금들이 엔화를 사다가 미 국채라든지 나스닥에 투자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일본은행에서 엔화의 금리를 올려버리면 그 빌려갔던 돈들에 대한 이자가 매겨지면서 부담감이 오겠죠? 그들은 엔화를 빌려다가 자금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자가 생기니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다시 엔화가 일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되고요. 글로벌 자산 시장의 유동성이 마르면서 시장에 큰 충격으로 와닿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P모건에 의하면 이미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50에서 60%나 되었기 때문에 얼마 전 있었던 증시의 큰 폭락의 메인 포인트로서 이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원인 제공을 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일본이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다. 바야흐로 17년 전으로 간다면 그때는 2007년 2월 정도에 일본이 금리를 인상했었다. 그리고 2007년 이후 2008년엔 뭐가 있었죠? 미국발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리만 브라더스 파산 사태가 있었다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어쩌면 그들이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다? 머지않은 시점 경기 침체 1년 정도 있다가 큰 시스템 리스크, 금융에 대한 붕괴가 올 수 있다라는 것과 맞물릴 수가 있겠죠? 어쩌면 그들은 그 팬데믹 시즌2를 준비하면서 CBDC, 스테이블 코인이 조금 더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고착화되기 위해서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또한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왜 갑자기 올해 들어서 금리를 올리면서 0.25%까지 크게 상승시키면서 엔캐리 트레이드를 청산시켰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서 완전한 개미 털기, 그 개미 무덤 구간을 만들고 이제 그 세력의 자금으로서 끌어올리기 위한 발판을 준비해 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나 미국 경제 또한 굉장히 어렵죠. 지금 현재 카드빚만 보더라도 1,500조 원이 넘으면서 사상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다. 연체율 역시 13년 만에 최고치를 보여주면서 고금리가 계속적으로 장기화되니까 가계부채, 기업부채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번 더 나아가서 고용시장, 그 실업률 또한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최근에 일본의 금리 인상, 그리고 이 고용 충격으로서 큰 시장에 패닉이 왔었다. 일본과 미국이 합동으로 만들어낸 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또 질문을 주실 수 있겠죠? 그럼 타임님, 지금 뭐 일본이 금리 인상하고 미국이 금리 내렸어야 되는데 안 내려가지고 경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럼 이대로 그냥 경기 침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시즌 아웃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아직까지는 그 FOMC를 통해서 금리 인하, 그 글로벌 유동성을 풀기가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과 올해 11월 5일에는 미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현재 경기 침체를 준비하기보다는 오히려 리바이벌 시키면서 돈풀기 장세를 만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파월 의장도 역시나 공무원이고요. 미국의 재무부 장관 자넷 옐런 역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또는 트럼프라든지 해리스에게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제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가 발동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나아가서 미국의 재무부의 그 국채 바이백 일정이 아직까지 현저하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슬슬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온다. 돈을 풀어서 개미 무덤 구간을 지나 이제 그들의 돈으로 끌어올릴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우리는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정도에 어느 정도 1차 현금화를 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왜? 일본이 2007년 이후에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다? 이제 슬슬 2008년에 있었던 미국발 금융위기가 다시 한번 천문학적으로 쏟아질 수 있는 그 경기 침체 사이클 또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정도의 그 골짜기 패턴, 그 붕괴 구간을 어느 정도는 좀 피해갔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 또한 들게 되네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최근에 이 샤메 법칙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죠. 경기 침체를 가늠하기 위해서 고안된 이론으로서 이 실업률 평균값을 보는 거예요. 이 3개월 동안 실업률 평균값이 1년 중 그 최저치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으면 이제는 경기 침체가 오는구나 라고 보는 게 이 샤메 법칙이거든요. 여기도 보이시죠? 이 R의 공포라고 하는, R이 뭐냐면 그 리세션이라고 하는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를 지금 월가가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샤메 법칙을 통해서 보자면 경기 침체 11번 중에 10번이 들어맞았다. 즉 이 샤메 법칙을 우리가 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겠죠.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기 보이시는 이 2019년에 클라우디아 샴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거시 이코노미스트가 만들었고요. 정말 이 샴 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현재 실업률이 3개월 평균값으로 봤을 때 0.5%포인트 이상으로 높여지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나오죠? 이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 격차가 최근 3개월 평균치 1년 최저치 대비해서 0.53%포인트로서 0.5%포인트 기준을 넘었다. 즉 샤메 법칙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에 오는 거 아니에요? 볼 수가 있겠지만 이 샴 박사가 뭐라 그러죠? 블룸버그를 통해 샤메 법칙이 발동된 것이 맞다. 하지만 지금 당장 미국이 경기 침체를 맞닥뜨리는 것은 아니다. 즉 이 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샤메 법칙이 구동된 건 맞지만 어느 정도의 시기가 지나고 나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국의 움직임, 일본의 움직임, 왜 일본이 금리를 인상했고 그게 왜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는지, 2007년에 금리를 인상하고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나왔고요. 2009년에 최초의 블록체인 비트코인이 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샴 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직까지는 미국의 경기 침체를 맞닥뜨리는 것은 아니다. 아직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스케줄이 많이 남아있고요. 금리 인하 또한 시작조차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이 끌어올릴 수 있는 미국 대선과 연결성을 가져가는 비트코인의 네 번째 슈퍼사이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거시적인 지표로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반드시 우리는 패닉셀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코인의 수량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많은 전문가가 리플이 15에서 18달러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차트적 패턴을 봤을 때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한 금액이 15에서 18달러라고 하는데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나 리또속을 많이 자아냈다 보니까 무슨 15달러야, 그냥 1달러나 우선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네. 투자자로서 이런 생각이 좀 드시기도 하시죠? 리플의 가격이 강력한 바닥을 찍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리플과 SEC의 소송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지가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조금씩 움직임이 좀 포착되고 있거든요. 이제 미국의 상원, 그 민주당이 SEC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이제 슬슬 SEC에서 CFTC 쪽으로 권한이 위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직간접적인 힌트를 주는 것이지 않을까요? 그 FIT 21 법안, 모든 암호화폐가 70% 정도는 증권이 아닌 상품이다라는 것, 리플과 SEC의 소송이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이 점점 다가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 시간으로 8월 8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이 되겠죠. 비공개 회의가 또 한 번 있는데 그렇게 큰 기대가 안 돼요. 그쵸? 또 한 번 취소가 될 수도 있고요. 회의가 일어났지만 아무 일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3분기 안쪽으로는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좀 불어닥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아무리 늦어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전에는 리플에 대한 좋은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플사는 가격이 오르던 말던 계속적으로 이 XRP 레저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일환으로 이 리플의 안정성을 개선하고 노드 운영 비용을 더욱더 줄이면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다. 이 이정표는 8월 19일에 다시 한번 또 미세 조정을 통해 전통 금융과 맞물릴 수밖에 없는 이 톱니바퀴에 대한 공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과거 그 스위프트 1.0의 망,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 망을 어떤 솔루션으로 송두리째 바꾸게 될지, 여기에는 반드시 리플사의 온 디맨드 리퀴디티 XRP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면서 가치의 인터넷이 구현되는 시대에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돈의 이동에 있어서 이제 XRP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면서, 그리고 리플사의 그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돈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아주 효율적으로 이동되는 시대에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한 리플의 임원이 이렇게 말하네요. XRP는 소매를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이 도매 금융 용도로 설계됐다. 우리는 이미 IMF의 핀테크 노트를 통해 알고 있죠. 기관 전용 그 도매 기준은 XRP고요. 소매 전용 그 개인을 위한 것은 리플과 뿌리가 같은 제드 맥켈럽이 비영리 조직으로 만든 스텔라 루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금융 코인, 파이낸스 코인이라고 불리는 리플과 스텔라를 병렬적으로 모아갈 필요가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XRP에 대한 규제에 대한 명확성과 이 스테이블 코인 리얼 USD에 대한 확장성이 불어닥치면서 미국의 달러를 리플로서 대체할 수 있는 세계 준비 통화의 가능성, 전 세계 브릿지 통화로서 큰 가치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일본의 계략으로서 개미 무덤 구간을 만들었고요. 그들끼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당분간은 조금 더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거시적인 관점,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미국 국채의 바이백,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로서의 그 유동성 장세가 오면서 알트 시즌, 우리가 웃을 수 있는 날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